네,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레벨 2 시간입니다. 교재는 이제 슈에이저 교재 2020번으로 가져오셨을 거고요. 혹시나 들으시는 분 중에서 예전 교재를 가져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데스크 가셔서 새로운 거 받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중 가면은 많이 업데이트 된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2020 교재를 사용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에게 할당받은 시간은 총 18시간입니다. 근데 제 목표는 아시다시피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5분 하고 끊고 45분 하고 끊고 최대한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는 15시간에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6번 만나는 게 아니라 5번만 만나는 게 목표니까 한번 속도를 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149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진도를 나가기 전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부터 일단 해보겠습니다. 레벨 2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레벨 1과 레벨 2까지만 과목이 이어지다가 레벨 3 가면은 이제 드디어 없어지는 과목들이 생겨요. 대표적인 예로 FRA. 그래서 레벨 3 가시면 이제 더 이상 권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훌륭한 강의는 이제 레벨 3 가면 못 들어요. 어카운팅이 레벨 3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레벨 1, 2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괴롭혔던 통계. 레벨 3 가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과목도 더 이상 없어요. EI는 좀 특이한데 레벨 3 가시게 되면 똑같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진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가 없냐? 그게 아니라 얘가 분화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되냐면은 레벨 2에서는 이 과목 자체, 단일 과목으로는 시험에서 비중을 약 10에서 1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레벨 3 가면 그 과목 자체의 이름은 사라지는데 4개의 과목으로 쫙 분리가 돼요. 그래서 개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기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에쿼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픽스드 인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이렇게 4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개를 합쳤을 때 시험 비중은 대략 50%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레벨 2에서 CFA 시험이 뭘 가르쳐 주냐? 이 레벨 3 가서 활용하실 만한 것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레벨 1 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CPM 모형부터 시작해서 뭐 Efficient Frontier 이런 좀 탄탄한 재무학에 대해서 배웠는데 레벨 2에서는 약간 좀 중구난방스럽게 나옵니다. 왜 중구난방스럽게 나오냐면 레벨 3 가서 이런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여기에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픽스드 인컴에 들어갈 만한 내용도 여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에쿼티에 들어갈 만한 내용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레벨 2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 1보다는 난이도가 좀 더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대부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천천히 수업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시험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이 3월 인 걸 알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가끔 꽤 자주 일기를 쓰는 편인데 제가 9년 전에 레벨 2를 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 시작일이 3월 1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하셔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제 그 당시 공부 일지를 보니까 3월 10일부터 평일에는 인강 동영상 클립 6개 그리고 주말에는 동영상 클립 10개씩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부터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속도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해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수업 방식은 다 아실 거예요. 판서를 제가 이미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판서는 슈에이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압축해서 서브노트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제가 필기를 해서 올려드리건 아니면은 PDF 파일로 올려드리건 이페스코리아나 코스피 그 강의실에다가 파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서 쓰는데 급급해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는 데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LOS 44A에서 만나게 될 애는 APT라는 애 만나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Arbitrage Pricing Theory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뭐에서 출발한 거냐면은 우리가 레벨 1에서는 단 한 개의 이론만 배웁니다. 첫 시간 때 이런 아저씨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1950년대 해리 마코이츠.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단어를 지구상에 출현시킨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자 윌리엄 샤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해리 마코이츠가 있고 1960년대에 윌리엄 샤프가 나와서 CPM이란 모델을 만들어요. Capital Asset Pricing 모델. 그래서 CPM 모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무위험 이자율 더하기 베타 곱하기 그리고 내가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추가적인 리스크 프리미엄 RM-RF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이 됐던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1960년대까지 지구상에서 경제학에서 가장 이제 공신력 있는 이론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1970년대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서 되게 많은 궁금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CPM 모델로는 해결이 안 되기 시작을 해요. 대표적인 궁금증이 뭐냐면은 첫 번째, 야, 왜 변수가 한 개야? 여기는 보니까 변수가 내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베타밖에 없네. 변수가 왜 베타밖에 없을까? 그리고 윌리엄 샤프 네가 지금 얘기하기를 베타라는 것은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은 뭔가 베타가 1이라는 거가 코스피가 뭐 1일 때 베타가 1이다. 뭐 이렇게 뭔가 시장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산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시장 전체한테만 영향받는 건 아니던데 혹은 자산 전체가 시장 전체한테 영향을 받다 한들 과연 내가 뽑아낸 베타 값이 정확할까? 시장 전체를 다 파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넌 지금 변수를 한 개로만 넣는데 영향 주는 게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를테면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을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코스피가 흔들리는 거에만 영향을 받을까? 꼭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애플이 뭔가 대박 신제품을 빵 내놨어요. 그러면은 애플의 신제품이 너무나 뛰어나 보여요. 그럼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의 변동성, 뭔가 수익률이 움직인다는 것은 변수가 여러 개일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질문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픈 로스라는 아저씨가 1976년에 이거에 만족하는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게 Arbitraging Pricing 모델입니다. 되게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시험 목적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PM에서는 변수가 한 개였습니다. 근데 이제 Arbitraging Pricing 모델에서는 변수가 두 개 혹은 그 이상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PM은 Single Factor 모델이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고요. 이제부터 배우는 것은 Multi Factor 모델이 이제 탄생을 했다 해서 이게 이제 시험과 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 여기까지 나왔던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 스테픈 로스라는 아저씨가 이걸 만들어내면서 또 이제 가정을 하기 시작을 하죠. 마찬가지로 CPM도 여러 가지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가정이 붙어요. 우리가 모두 아는 거. 우리가 뭔가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그 리스크에 대해서 어워드를 받는다의 그 리스크의 진정한 의미는 체계적 위험이었죠. 시스테매틱 리스크라고 배웠습니다. 포트폴리오 레벨 1에서요. 그러면은 unsystematic 리스크는 리워드 될 수 없다고 배웠어요. 왜? 매니저가 자기 재량으로 diversified away 할 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그쵸?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 자체는 분산이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스토리를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리턴. 어떤 자산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팩터 모델. 내가 지금 이 Arbitraging Pricing 모델로 만든 어떤 모델이 있을 텐데 그 모델로 측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팩터 모델로 측정하는 게 누구냐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모델을 쓴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멀티 팩터 모델을.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내가 어떤 모델을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수익률가 10%가 나오네요. 그럼 딴 애도 그 모델로 계산을 했어요. 똑같이 10%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모두 같은 답을 갖고 있습니다. 10%. 근데 시장에서 딱 보니까 내가 계산하니까 10%인데 시장에서 어떤 자산을 관찰된 값을 보니까 내가 지금 사면은 11%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빨리 뛰어들겠죠. 저녁 먹으러. 그러면은 나 같은 애가 또 생기겠죠. 그러면 걔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정상 위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 모두가 다 같은 모델을 쓰기 때문에 이 시장은 뭐다? 아비트리지 기회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2번, 3번과 같은 이 주요한 가정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모델, 이거에 대한 이론 이름이 Arbitrage Pricing 모델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 이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이 모델 자체가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Arbitrage Opportunity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Arbitrage 기회 자체가 없는 거다. 그래서 시장 모두가 다 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기회 자체가 없는 시장이다. 모두가 다 페어 밸류로 거래되고 있다라는 그런 가정이 붙는 것이 여기에 전체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써놨죠. 이름이 왜 그러냐. 그래서 두 번째 2번 가정 리턴은 팩터 모델로 측정한다. 2번 가정을 모두 같게 쓰게 되면은 모두가 다 같은 expected 리턴을 갖게 될 거고 결국 미스프라이싱이 생겨도 금방 수정이 될 거다. 그래서 결국 3번 arbitrage 기회 자체가 없을 거다. 이게 지금 전체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런 이론이 지구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장점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궁금증은 해결할 수 있어요. 변수가 한 개일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리고 어떤 자산의 수익률을 흔들 수 있는 변수가 여러 개라는 게 파악이 되니까 우리가 좀 다중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여러 개 변수들을. 자, 최대 단점이 뭐냐? 이게 비판받는 이론 중에 뭐냐면은 이거는 대부분 다 팩터 다중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누가 딱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러면 팩터 어떻게 고를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방금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애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커먼 센스니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변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커먼 센스한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진짜 황당하게 한번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 운전을 해서 자동차 연비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요즘 휘발유 넣으면 몇 킬로 가나요? 10km 간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킬로를 퍼센트로 바꿔볼게요. 그럼 10%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내 1년치 주식 수익률은 내가 과거 통계치를 해보니까 내 1년치 자동차 연비랑 비슷하던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20년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계 프로그램에 돌려봤어요. 정말 놀랍도록 일치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은 통계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논문을 딱 내요. 제 내년도 주식 수익률은요, 내년도 제 자동차 연비랑 비슷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과연 맞냐고요?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찾은 팩터가 되게 생뚱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생뚱맞아도 통계학에서 맞다고 하면은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비판들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통계학에서 이게 맞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진짜 팩터인지에 대해서는 또 별개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많은 단점들도 역시 존재하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APT, Arbitraging Pricing Theory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수요 규제 같이 읽어볼게요. 자, 149페이지입니다. 자, 이그젠 포커스 두 번째 줄에 자,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은 be able to construct arbitrage portfolio and familiar with different multifactor model. 자,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 멀티팩터 모델 자체가 우리 리딩의 지금 제목이잖아요. 여러 가지 멀티팩터 모델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CAPM은 싱글 팩터였는데요. 그것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How they can be used and their advantage over CAPM. 그리고 CAPM은 싱글 팩터였으니까 걔네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이그젠 포커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가셔서 자, 44.2의 첫 번째 줄. 자, Arbitraging Pricing Theory, APT라는 것은 was developed as an alternative to the 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에 대항해서 다시 개발된 그런 이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세 번째 줄에 However, unlike CAPM, CAPM이랑 다르게 APT does not identify the specific risk factor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APM은 분명히 베타라는 하나의 팩터였는데 지금
APT라는 것은 어떤 스페시픽 리스크 팩터를 딱 아이덴티파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팩터들을 집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연비 아까 얘기했던 거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APT의 가정들이 나옵니다. 그 가정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1번 Unsystematic risk can be diversified away in a portfolio.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리스크를 테이킹했을 때 어워드를 받는 것은 systematic risk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150페이지 2번 Returns are generated using a factor model. 자,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2번 옆에다가 괄호치고 모두가 다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그래야 3번이 더 이해가 되겠죠. 내가 리턴을 계산하게 될 때는 팩터 모델로 사용하긴 하는데 이게 누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2번 옆에다가 모두가 다라고 해서 나중에 복습하실 때 더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단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중간절에 두 번째 줄의 끝에 The lack of clarity for the risk factor is a major weakness of the APT. 이게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연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No arbitrage opportunity exists. 그래서 결국 모두가 다 같은 모델을 사용하다 보니까 arbitrage opportunity가 존재하지가 않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어서 The APT equation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CPM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F 더하기 베타 곱하기 RM-RF 이렇게 외웠는데 지금 APT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리스크 팩터들이 있겠죠. 외워야 될 공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APT 같은 경우는 딱히 암기하실 게 딱히 없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싱글 팩터 모델과 멀티 팩터 모델 공통점, 출발점이 뭔지만 보시면 돼요. 자, CAPM은 뭘로 출발했죠? RF 더하기였죠. 지금 APT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RF 더하기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시장에 뛰어들었으면 무위험이자 수익률만큼은 더 벌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같이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완전히 다른 이론이냐? 다른 이론이긴 하지만 출발점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ERP 150페이지 중간에 Expected Risk Return은 그 리턴은 RF 더하기 그 다음에 대괄호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베타 써있죠. 그 다음에 저 뒤에 그리고 K 써있죠. 그 다음에 대괄호로 닫아주세요. 그러면은 RF가 무위험이자 수익률일 거고요. 그리고 그 베타가 쪼르륵 있는 것이 다 멀티 팩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 인자 비슷하게 써있는 거 있죠. 이거는 람다라고 있습니다. 람다. 자, 그리고 APT equation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자, 람다 equals the risk premium for a portfolio called the pure factor portfolio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제가 멀티 팩터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뭐가 좋냐면은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봤더니 팩터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내가 여기에 투자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지를 내가 대충 이제 판단이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그랬을 때 내가 그 팩터들을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봤더니 어느 팩터들은 내가 대부분 다 잘 아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느 팩터들은 내가 이제 얘네들은 다 잘 아니까 여기서 계산된 항들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내가 불확실한 일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시장 전체에 집중해야 되는 베타와는 달리 내가 지금 저 불확실한 거에만 집중하면 되겠구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팩터 포트폴리오의 본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팩터 포트폴리오는 뒤에서 에루스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each beta represents the factor sensitivity of portfolio P to the risk factor. 지금 베타 나와 있는 게 결국은 다 sensitivity다, 그 탄력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줄 끝에 unlike the CAPM이랑 다르게요. APT does not require that one of the risk factor is the market portfolio.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것이 APT에 나와 있는 리스크 팩터가 마켓 포트폴리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마켓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결국 CAPM에서 얘기하는 베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베타가 필요 없다. This is major advantage of the arbitrage pricing model. 그래서 APT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다. CAPM이 허구한 베타 얘기했었는데 여기에는 굳이 베타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LOS 44.1이었고요. 44.B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44.B는 방금 배웠던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 이거를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자 라는 식입니다. 근데 계산 문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거를 대입해서 풀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슈에제 교재 같이 보기 전에 제가 슈에제 교재에 있는 예제를 그냥 요약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볼게요.
자,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A, B, C가 있어요.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은 여기서는 arbitrage opportunity를 만들어보자 라는 개념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A, B, C가 있습니다. 얘의 기대 승률을 봤더니 얘는 10%, 얘는 20%, 얘는 13%입니다. 그리고 팩터 오브 인감도 뭔가 얘 지금 그 팩터가 한 개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팩터 오브 인감도가 1.0, 2.0, 1.5예요. 지금 이거는 CAPM이 아니라 APT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베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특정 팩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팩터에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요거를 가만히 째려보자고요. 내가 어떤 위험을 테이킹하는 거가 오른쪽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 위험을 테이킹했을 때 벌 수 있는 expected return이 여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가만 보자고요. A랑 B랑 섞어보자고요. 2분의 A 더하기 B.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과 2.0이 50%씩 섞여서 1.5가 되겠죠. 그래서 1.5의 민감도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그때 expected return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10과 20 반씩 섞기 때문에 expected return은 15%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던 요 15%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요 민감도 1.5를 가만히 째려보자고요. C랑 한번 비교해보자고요. C도 민감도 똑같이 1.5입니다. 근데 expected return이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A 더하기 B 섞은 다음에 반씩 50%만 한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좋은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이게 과연 시장에서 존재한다라면은 여기서 내가 수익을 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C는 나한테 굳이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네. 이건 내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오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C는 좀 멀리 해야 될 애들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C는 숏을 치는 겁니다. 왜? 쟤는 지금 overvalued 돼 있으니까. 똑같은 리스크를 테이킹 했지만 얘는 13%밖에 수익을 안 준다는 것은 얘는 지금 overvalued 돼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overvalued 돼 있으니까 숏을 치자. 숏을 친다는 것은 빌려서 판다라는 행위입니다. 빌려서 팔았기 때문에 나중에 얘를 갚으면 돼요. 그 말 뜻은 나한테 지금 뭔가 부채가 생겼다는 거죠. 수익률로 치면은 이자 비용이 생긴 겁니다. 그 이자 비용이 마이너스 13%겠죠. 13% 빌렸으니까. 근데 빌려서 팔았으니까 판 돈이 나에게 들어올 겁니다. 그 돈이 들어오면은 그 금액만큼 똑같이 2분의 A 플러스 B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똑같이 15%의 수익을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2%의 수익이 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결국 내가 이거를 가만히 째려봤더니 빌려서 팔고 그리고 그 돈으로 수익을 내고 수익 낸 거로 나중에 이자 비용 메꿨어요. 그래도 돈이 남다라는 거죠. 2%. 이게 arbitrage예요. 뭔가 내가 리스크를 테이킹을 해야 우리는 수익이 난다고 배웠는데 지금 가만히 째려보니까 빌려서 팔고 그 판 돈으로 투자했고 그걸로 이익 냈고 갚았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리스크를 테이킹한 게 없다라는 거죠. 위험 부담 없이 수익이 발생이 가능한 거. 이게 arbitrage opportunity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리스크를 테이킹해야 수익이 나는 것이 정상인데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고 지금 수익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런 건 뭐라고요? APT에서 존재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만약에 시장에서 딱 보였어요. 나 말고 모두가 다 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다 같이 보는 순간 C를 서로 팔기 시작할 겁니다. 숏치기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네이버 증권 게시판 가면은 우리 네이버 아재들이 항상 하는 말 뭐 있어요? 공매도 철폐하라. 있지 않으세요? 네.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공매도 하시는 그분들 때문에 주가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매도 한다고 쳐봐요. 숏을 계속 때려요, C를. C 주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그죠? 자, 주가가 내려가요? 그럼 내려간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새로 진입한 사람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버밸류 된 애가 다시 또 페어 프라이스 쪽으로 가격이 수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미스프라이싱이 immediately 다시 또 정상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arbitrage opportunity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APT는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4점 B 볼까요? 자, define arbitrage opportunity라고 나와 있고요.
151페이지 예제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예제를 제가 지금 요약해 놓은 거예요. ABC 있고 10, 20, 13 있죠. 그리고 1.0, 2.0, 1.5 있죠. 딱 봤더니 두 개 A, B를 섞게 되면은 그 수익률이 15%. 그래서 밑에 13%랑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다? C는 숏치고 A 더하기 B는 내가 롱 하게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페서 노트 밑에 맨 마지막 줄 가시면 밑에 세 번째 줄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 APT에서 보다 As investors exploit the arbitrage opportunity. 자, 인베스터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런 기회를 추구하다 보니까 price of the asset in the portfolio C will drop and the future expected return for portfolio C will rise to its equilibrium value 나와 있습니다. 나 말고도 모두가 다 쫓치다 보니까 C의 가격이 내려갈 거고 그 말 뜻은 C의 future expected return은 올라가게 될 거다. 그래서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뜻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52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첫 번째 줄에 The APT assumes there are no market imperfections preventing investors from exploit arbitrage opportunity. APT에서는 뭐라고요?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APT 세상 안에서는 arbitrage opportunity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APT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LOS 44.B였고요. 말 빠른가요, 제가? 말 안 빠르죠? 네. 아직은 제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번 달에 이제 레벨 3 이제 픽스드 인컴 수업을 이제 다 촬영을 마쳤는데 레벨 1, 2, 3 이제 다 수업을 하다 보니까 클래스별로 이렇게 분위기가 다 달라요. 레벨 1분들은 그래도 농담을 탁 던지면 이렇게 깨르르 웃는 게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약간 좀 피식했잖아요. 레벨 3분들은 피식도 안 해요. 농담을 딱 던지면 표정이 저거 할 시간에 수업이라도 더 나가야 될 텐데 약간 이런 불안한 표정을 쳐다보세요. 그래서 약간 좀 어린 상태에서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많이 편한 것 같아요. 44.C로 가볼게요. 여기도 계산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 정상적인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셨다면은 이제 배우셨다는 연립방정식 정도를 한번 같이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4.C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Expected Return 계산.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쉬워져 있는 것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152페이지 가시면 이런 예제가 나와요. 무위험 이자율이 5%인데 팩터 1이 있고 팩터 2가 있더라. 그리고 우리 펀드가 갖고 있는 요 팩터에 대한 민감도가 1.5랑 2.01에 라고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팩터 1을 떠났을 때 시장에서 알아주는 리스크 프리미엄은 팩터 리스크 프리미엄 RP 이거는 3%라고 있고 팩터 2를 떠났을 때 리스크 프리미엄은 1.25%라고 일하고 있다. 자, 이랬을 때 expected return은 얼마게? 라고 나와 있네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expected return은 RF 일단 더해주고 5% 내려왔죠. 그 다음에 내가 팩터 1을 1.5만큼 떠났다며요. 1.5만큼 떠났고 단위당 세상에서 알아주는 리스크 프리미엄은 3%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5 곱하기 3% 더하기 2.0 떠났죠. 2.0 곱하기 1.25% 이렇게 해주면은 12%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하게 푸는 거고요. 이거를 살짝 뒤틀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152페이지 밑에 가면 예시가 또 하나 나오는데 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expected return 구하는 게 아니라 RF와 Factor Risk Premium 요거 한번 구해볼래?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 문제 보고 같이 이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44.10 이그젬플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Invest Fund Factor Beta 나와 있고 Factor 1, 2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에 Risk Free Rate이 5%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구하게 되면은 5% 해답 보시게 되면은 더하기 1.5 곱하기 0.03 더하기 2 곱하기 0.125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걸 제가 굳이 칠판에다가 퍼센테이지로 변환해서 지금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1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살짝 헷갈리시는 것이 자, 이그젬플 밑에 152페이지 볼게요. 자, 1번 given a one factor model and following information calculate risk-free rate and the factor risk premium 나와 있네요. 이번에는 결과값부터 준 겁니다. expected return을 아예 줬어요. 그리고 factor sensitivity를 줬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리스크 프리 레이트랑 팩터 리스크 프리미엄 얼마게라고 나와 있네요. 해답 보지 마시고요. 자, 해답 보시면은 제 기준에서는 왜 굳이 저렇게 더 복잡하게 풀었을까 싶은데 해답도 물론 복잡하진 않습니다만 이거 보실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만 준 거예요. 야, 7%는 지금 가만히 그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RF 더하기 이렇게 변환할 수 있어요. 1.0. 지금 보시게 되면은 A의 Factor Sensitivity가 1.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Sensitivity 1.0 곱하기 X라고 놓자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B는 7.8%. 이거라는 것은 RF를 똑같이 더하기 Factor Sensitivity가 1.2라고 나와 있으니까 1.2 곱하기 X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식 2개, 미지수 2개, 연립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밑에서 위식을 빼주게 되면은 0.2X 그죠? 0.2 차이 나니까 0.2X는 0.8% RF는 지워지니까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양변 0.2로 나눠주게 되면은 X는 4% 나오게 되네요. 그럼 여기다가 4% 넣어보게 되면은 RF가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된다. 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제 C가 나와요. 이번 문제 보시게 되면 Verify the Portfolio C. C라는 애가 나오는데 걔가 with an expected return of 6.2%. 걔가 기대 수익률이 6.2%라 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and factor sensitivity of 0.8 그리고 factor sensitivity가 0.8이래요. 얘가 지금 price correctly 하게 되는지 확인해 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지금 X와 RF를 구했기 때문에 똑같이 구해주면 되겠죠. 6.2%라고 봤더니 RF 3% 더하기 0.8 곱하기 4%. 지금 factor sensitivity가 0.8이라고 아예 문제에 주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 X는 4%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0.8 곱하기 4% 이 두 개 더하게 되면은 6.2%가 나오게 되죠. 문제에서 6.2%가 맞는지가 나와있기 때문에 correct라고 답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저게 6.2가 아니라 다르게 돼 있다. 그럼 mispriced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correct 하게 돼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APT에 대한 개념만 흔들리지 않으시면은 여기는 이제 조심하실 게 딱히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퀴즈 44.1로 가볼게요. 153페이지. 자, 1번. Which of following list accurately identifies an assumption made by APT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APT는 가정 중에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자, A. Asset returns are described by factor model. 그래서 factor model로 describe 될 수 있다. 그쵸? 맞는 얘기고요. B. Unsystematic risk can be diversified away. 그리고 주요 가정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B는 맞는 내용입니다. Arbitrage will force risk premium on systematic risk to be zero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arbitrage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었죠. 그래서 1번에 C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Ellen Bates, CFA has collected information on the following three portfolios. 포트폴리오 3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A, B, C 나와 있고요. Expected return이 10, 20, 13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actor Sensitivity가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랬을 때 문제 An arbitrage strategy would most likely involve short position in which portfolio. 자, arbitrage 하려고 하는데요. 이랬을 때 내가 숏 쳐야 되는 포트폴리오가 뭐네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숏을 쳐야 되는 포트폴리오는 어떤 포트폴리오입니까? 가장 쓸모없는 포트폴리오겠죠? 가장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숏을 치면 될 겁니다. 그럼 A, B, C 이거 가장 쉽게 푸는 건 뭘 것 같아요? 자, 지금 Factor Sensitivity는 내가 그만큼 떠하는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베타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랬을 때 그럼 베타라고 바꾸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expected return 10%일 때 베타가 1.2 그리고 expected return이 20%일 때 베타가 2.0 C는 13%일 때 베타가 1.76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단위당 우리가 얼만큼씩 이익을 내는지를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0% A부터 볼게요. 10%는 10% 나누기 1.2 하면 뭐가 나올까요? 결국 우리가 베타, Factor Sensitivity가 1일 때 얼마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표 옆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단위당이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10% 나누기 1.2를 하시게 되면은 8.33이 나오게 됩니다.
B도 같은 방식으로 20% 나누기 2.0 하게 되면은 팩터 센시티비티가 1일 때 얘는 10.0%를 얻게 될 겁니다. C도 13% 나누기 1.76을 하게 되면은 팩터 센시티비티가 1일 때 얘는 7.38%를 얻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그럼 가장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는 C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arbitrage 할 거면은 숏 포지션은 C로 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정답은 포트폴리오 C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가보겠습니다. 자, Catalyst Fund use a two-factor model to analyze asset return. 그래서 지금 two-factor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팩터 1, 팩터 2 나와 있고요. 스택 A에 대한 팩터 sensitivity, 민감도 나와 있고 그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there given the risk-free rate equals 5%. 자, RF가 5%일 때 expected return 구하세요 나와 있네요. 시험 문제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자, expected return 같이 구해볼까요? 이거는 RF 5% 더하기 그리고 팩터 1 계산해 볼까요? 0.88만큼 떠났죠. 곱하기 그리고 밑에 있는 3% 해준 다음에요. 이게 팩터 2에 해당하는 걸 겁니다. 더하기 그리고 1.10 팩터 2에 해당하는 거죠. 곱하기 그리고 밑에 0.01 1%를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구하게 되면은 8.7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B 8.7%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4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살짝 몸풀기였고 이제 새로운 애들을 좀 소개해주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애들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애들 중에서 시험 목적상 중요한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애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다시 한 개로 줄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는 제 수업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세 가지 모델을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가 매크로 이코노믹 팩터 모델. 그래서 뭔가 거시경제에 배팅하는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펀더멘털 팩터 모델. 그래서 회사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가 스태티스컬 팩터 모델. 그래서 통계학적인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매크로 이코노믹 팩터 모델. 이거는 뭐에 일단 근거해서 자산의 수익률을 우리가 측정을 하냐면은 서프라이즈 아니면 쇼크에 근거해서 우리가 RI 자산의 수익률을 측정을 합니다. 자, 서프라이즈나 쇼크예요. 서프라이즈 앞에 보통 어떤 단어가 붙죠? 경제 뉴스를 보게 되면 어닝이란 말이 붙죠? 그래서 이제 어닝 쇼크다. 그 말 뜻은 뭐죠?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시장이 생각하는 저놈이 벌 것 같은 수치. 그거보다 떨어지면 어닝 쇼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벌게 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는 기대 수익률이 10%일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그러면은 실제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원래 10%보다 더 높을 거라는 거죠. 왜?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해 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대 수익률은 존재하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실제 컨센서스와 관찰된 값, 발표된 값은 다를 수 있으니 그 임팩트까지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매크로 이코노믹 팩터 모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험 목적상 조심하셔야 될 거는 가끔 말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서프라이즈와 쇼크에 근거해서 자산 수익률을 측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컨센서스에 근거해서 추정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률이 10%다 라고 제가 지금 말한 거에 깔려있는 전제가 뭐냐면은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잘할 거야 라고 제 머릿속으로 수치가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제가 10%라고 얘기한 걸 겁니다. 자, 컨센서스라는 것은 이미 그 가격,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가격이 드디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말 뜻은 뭔가 서프라이즈나 아니면은 쇼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RI, 자산의 수익률 역시 변하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매크로 인팩터는 서프라이즈와 쇼크에 근거해서 추정을 하는 거다. 이게 멀티팩터 모델의 가장 초창기 모델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나왔어요. 딱 나왔더니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시 또 비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좀 대중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를 비판을 합니다. 어떤 비판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중 가장 컸던 비판 중에 하나가
거시경제만 자꾸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당신들 APT라는 거 내놓을 때 왜 내놨어? CAPM이라는 게 너무 베타 올인만 하니까 되는 거 아니었니? 근데 다시 그렇게 올인해놓고 멀티팩터 모델 만들어 놓고 다시 또 거시경제에 올인하자면은 전체 시장에 보자면은 어쩌라는 거야? 기초, 우리 초심이 흔들렸잖아 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야, 펌에 더 집중을 하자 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Fundamental Factor 모델이 나오는데 펌에 더 집중하자. 앞에는 뭐 GDP, Inflation, 아니면 뭐 Quality Spread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회사의 earnings, 뭐 sales, 뭐 net income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PER 뭐 이런 것들. 그래서 fundamental factor에 집중을 해보자. 추가적으로 이 사이 또 학문이 더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학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통계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통계적인 기법도 내가 더 곁들여가지고 사용을 해줄게 라고 해서 더 모델이 진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 통계적인 기법 플러스 펌 요소까지 이제 강조돼서 조금 더 뎁스가 있는 모델이 두 번째 펀더멘탈 팩터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있고요. 지금은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뒤에 가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 Statistical Factor 모델. 지금 통계가 기법이 발달된다고 나오니까 이제 통계를 숭배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통계를 숭배. 그래서 통계에 그냥 올인합시다. 라고 해서 통계로만 우리가 뭔가 그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모델을 만들어내자. 모델을 만들어내서 그 모델을 검증한 다음에 그 모델이 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모델을 쓰자라는 그런 주장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Factor Analysis,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팩터들을 놓고 자산의 순위를 놓은 다음에 같이 한번 통계를 돌려보는 거예요. 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기도 하고 Principal Component Model,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팩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변수는 굉장히 메이저한 밸류 드라이버고 어떤 변수들은 굉장히 마이너한 밸류 드라이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한 것들은 다 치우자. 그 중에 한 두세 개 한 뽑아내자. 그래서 주요 요인 분석만 해보자 라는 것이 Principal Component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팩터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면은 실제 그게 또 불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대 단점은 뭐예요? 자동차 연비. 자동차 연비와 주가 수익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어떨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학적으로 논리가 되게 미약하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저도 지금 그 통계 프로그램을 열심히 돌리는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garbage in, garbage out 이란 말이 있어요. 통계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애초에 인풋을 뭐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제 담당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뒤에 또 뭐가 붙을까요? 하지만 거짓말쟁이는 통계를 이용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통계 자체가 굉장히 뭔가 탄탄해 보이는 이론이지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학술용어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제 논리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모델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중에 시험 목적상 두 개가 중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일단 한 개 빠지겠죠. 뭐가 빠질까요? 통계가 빠지겠죠. 이거는 시험상 거의 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두 개 중에서 그래도 시험에 더 잘 나오는 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뭘까요?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약간 눈치 딱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은 CFA 시험에 여러분들에게 과연 통계 기법을 사용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그 1번이 가장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다시 책부터 보겠습니다. 154페이지. 자, 그래서 44.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multi-factor model assumes asset returns are driven by more than one factor. There are three general classification of the multi-factor model. 그래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1번 macroeconomic factor model, 2번 fundamental factor model, and 3번 statistical factor mode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있고요. 그리고 밑에 1, 2, 3이 나와 있죠. 뒤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거기에는 이제 중요한 내용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Macroeconomic factor model assumes that asset returns are explained by surprise or shock. in macroeconomic risk factor 나와 있죠. 자, 서프라이즈랑 쇼크에 대해서 우리가 자산 수익률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줄에 factor surprise are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alized value of the factor and its consensus predicted value. 그래서 difference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어나운스 된 값이랑 그리고 우리가 컨센서스 그 차이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2번 Fundamental Factor Model assumes asset returns are explained by multiple firm specific factor. 그래서 여러 가지 팩터들, 다만 그 팩터들이 firm에 specific 돼 있다. 좀 더 회사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Statistical Factor Model uses statistical method used to explain asset return. 통계 기법을 쓰는 거예요. Two primary types of the statistical factor model are used: factor analysis and principal component 모델. 그래서 팩터 애널리시스나 주요인 분석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뭐라고요? 별로 쓸모없다고요. 밑에 세 번째 줄 The major weakness is that statistical factors do not lend themselves well economic interpretation. 그래서 해석 자체도 딱히 뭔가 경제학적으로 의미가 있지도 않고 되게 재밌는 말 나오는데 Therefore, statistical factors are mystery factor. 그래서 뭔가 되게 미스테리하더라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모델 더 자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